자, 8페이지 드디어 우리 1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실질적 형식적 의미. 자, 그러면 모든 거에 다 그런 의미란 실질적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되는 거고, 형식적이라는 것은 누가 했는가를 봐라.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이 국회 직원을 파면했으니까, 일단, 파면은 행정이죠. 파면 행위는 행정입니다. 하지만 누가 했어요? 국회의장이 했죠. 그러면 형식적 입법, 실질적 행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했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사법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법원의 등기 업무. 자, 법원이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이지만 등기 업무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등기 업무는 법원에서 한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시행령,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자, 실질적으로는 입법이죠. 법을 만드는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한 거니까 행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은 형식적으로도 행정, 실질적으로도 임명행위니까 행정. 쉽죠? 틀린 것은 1번밖에, 그러니까 정답 1개. 자, 2번 보겠습니다. 블랑코 판결. 자, 블랑코 판결이 뭔지 아시죠? 블랑코가 뭐예요? 소녀의 이름이에요. 다친 소녀의 이름. 그래서 블랑코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자, 차에 치였어요. 근데 그 차가 뭐였어요? 담배를 운반하는 차였어. 그러니까 담배 운반차. 근데 이 담배가 국가에 사는 담배 사업이야. 근데 그 차에 치였어. 차에 치여가지고, 이젠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 도지사가, 이거는 국가 업무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결국 최초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가 블랑코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행정재판소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대륙법계죠. 행정재판소가 있었는데 행정재판소의 관할을 도지사의 항변을 통해서 관할을 인정해줬다. 관할을 인정해줬다라는 거. 행정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해줬다는 얘기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공적인 일이라든지 여러분, 역자는 서비스라는 거야. 서비스. 공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서비스, 공영무, 공공 서비스, 이런 뜻이에요. 자, 공영무의 과실 이론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판례로. 권역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은 여러분 처분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판례는 아니죠. 이거는 여기랑 상관없습니다. 권력행위와 권력행위냐 관리행위냐의 문제는 아니죠. 즉 당사자 소송으로 갈 거냐 항고 소송으로 갈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니 개인이 져야 되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똑같은 문제네요. 그쵸?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1번이 권력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그것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앞에 문제 다 있었던 거고. 좀 약간 성역의 문제를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일실 손실보상, 우리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이어졌네. 그치? 일실 손실보상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거고, 만약에 안 했으면 참 어색했을 거예요. 일실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개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일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수용 사용 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권리들에 대한 보상. 있잖아. 일시 손실보상이. 그치? 사업적 피해, 영업적 피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것은 휴직보상밖에 없습니다. 휴직보상. 나머지는 직접 보상인 거죠, 다. 자, 그래서 휴직보상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거 2개. 자, 여러분, 일단, 이것도 좀 애매한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일단 임의적이죠? 원칙은 임의적이고 예외적으로 필요적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쵸? 네, 맞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근데 일부 남아있긴 남아있는 거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근데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안 거쳐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집행정지 원칙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은 정지되지 않아요. 2개는 틀렸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행정청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접강제 제도가 적용된다는 거. 이거는 특수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을 굳이 따지면 2개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여기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 인도, 명도, 퇴거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대체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세의 강제징수 또 이거는 강제징수를 해야지 왜 그쵸? 대집행을 합니까? 그 다음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직접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직접 강제. 이걸 어떻게 뭐 내가 외국인이요 대신 나가주게? 그쵸?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대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밖에 없구나. 자,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문제는 영미법계가 나왔습니다. 영미법계. 네. 자, 영미법계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로 나누는데, 영미법계는 당연히 영국, 미국이 대표고, 대륙법계는 푸독이지, 푸독. 프랑스, 독일을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 독일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영미법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법 정신입니다. 보통법 정신. 보통법 정신. 자, 보통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륙법계는 행정 우월성. 인정하고 보통법은 그냥 보통법으로 그냥 다 처리하면 돼.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이 영미법계는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의 우월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인정하죠. 아, 다르긴 다르구나, 행정이. 예,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했다면 자, 대륙법계처럼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뒀을 텐데 얘네는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있어. 자, 근데 별도의 행정재판소는 하지 않고 뭐만 만들어놨어요? 행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정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체법 중심 사상이 있고요. 실체법. 그다음에 영문법계는 기본적으로 판례법 강조하죠. 판례법 등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그래서 행정국가주의라고 해야 되나? 행정국가. 자, 그 다음에 영문법계는 사법국가. 자, 그 다음에 이 행정국가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사법을 구분한다는 거야? 하나로 본다는 거야? 구분한다는 거야. 공사법 구분한다. 공사법 이원론. 그 다음에 사법국가라는 얘기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법부에서 처리하겠다. 그냥 보통법으로 처리하겠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겠다. 공사법 이론론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원론과 사법국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두 가지 내용을 믹스한 형태의 전통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보통법이 지배하였던 까닭에 19세기 말까지 행정법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맞아요. 맞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를 20세기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20세기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영국과 미국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급격하게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케인즈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쪽도. 이쪽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행정의 특수한 위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뭐가 발전한다는 거야? 행정부가 발전한다는 거거든. 왜? 복지국가 뭔가 줘야 되는데 주는 거 누가 줘요, 여러분? 정부가 주는 거지 뭐 국회가 줍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4번, 따라서 이들 국가는 정부도 사인과 같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법국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즉 그에 의해서 다툼도 보통재판소가 재판하는 법의 지배원리가 적용되며 국가 등의 작용에 고유한 특수한 법으로서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요 이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상황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 자,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행정법원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법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륙법계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 돼. 행정법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번 보겠습니다. 영미법상 행정법은 전통적인 법의 지배를 포기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법의 지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자, 그냥 수정한 것 뿐이지 전통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보겠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부나 행정법원, 자, 똑같은 말이죠. 행정법원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다는 맞는 거고요. 20세기 이전은 맞는 거고, 20세기 이후의 진술은 모두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는 바르지 못한 것은 3개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칭. 자, 통칭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러서와 보든 사건은 미국의 무슨 로드 아일랜드에서 반란으로 수립된 정부와 종래 정부의 서로 적법 여부를 주장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은 어느 정부가 합법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통치행위의 어떤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은 여러분 연방제잖아요. 그치? 연방제에서 이제 한 주 정부가 두 개가 있었던 거야. 두 개가 이제 갈등의 상황이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한테 손을 들어줘라. 그랬더니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게 요 사건입니다. 통치행위 전통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한 전통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뭐 깊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중선관위 위원장이 청구인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7년 6월 7일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그 다음에 6월 18일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와 관련해서 자 청구인이 행한 행위는 통치행위와 유사한 정치행위이다. 유사한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봤는데, 자,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어. 자,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 그렇지 않다.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아주 제가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4년에 충선을 했어요. 2004년에 충선을 했는데, 그 충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인가? 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으로 간 사람은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여당으로 해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여당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가 있었고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어디 인터뷰하다가 열린우리당이 소수정당이고 신생정당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린우리당 소속이니까 그 국민들이 다 아니까 이번 총선에서 저의 소속 정당이 신생정당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당이 잘 됐으면 좋겠죠. 지금 막 만들어졌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 근데 그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때는 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하도 당을 많이 바꿔갖고. 한나라당이었을 거야, 아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걸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걸로. 그 인터뷰 했다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 탄핵이 된 게 탄핵 소추가 된 거죠,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 어디서 내립니까? 헌법재판소에 내리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통치행위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라는 거야. 판단을 해줄게. 그래서 판단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탄핵 정도의 사유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돼서 탄핵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거는 사실, 근데 그 탄핵 관련해서, 그때도 엄청 났었어요. 그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 같은 게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임기를 마치긴 했죠. 아이고, 예,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좀 잘못은 했지. 그러니까 적절치는 않으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노무현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적절치는 않다. 대통령이 굳이 뭐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적절치는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봤던 거죠, 당시에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신행정 수소는 통치행위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수도이전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서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네. 생각해보니까. 수도이전 자체는 위헌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습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관습법과 성문법의 동의서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동의서를 주장하면서 그거를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라. 헌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관습적으로 서울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라. 그 얘기는 성문법과 관습법을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갖고 당시 이제 법 쪽에서도 크게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행정법에서는 크게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헌재 심판 대상이라고 관련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파병,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때도 노무현 정부는 출범할 때 우리가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러면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게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때 어쨌든 반미 감정이 좀 높았어.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이 당선이 됐거든. 근데 노무현이 당선이 되는데 이라크에 파병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무현이 우리를 배신했다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어, 이 사건이.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사법자재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사법자재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밑에다가 사법자재설이라고 써주세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거 연기 사건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통치행위는 아닙니다. 통치행위는 아니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통치행위가 아니란 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지만 또 뭐도 아니냐면 공권력 행사도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이건 뭐냐면 자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선거 연기 사건에서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거나 내재적으로 그런 게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1호 통치행위로 봤죠. 통치행위로 봤으나 그것이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는 할 수 있죠. 지나치게 제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서운 취소는 서운의 수요와는 달라서 그쵸? 이미 발생한 서운 대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맞습니다. 통치행위 아닙니다. 자,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요? 자, 요거는 통치행위성 인정했어요. 사명권을 행사하는 거는. 근데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줬다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YS 때 금융실명제. 자,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성 인정했습니다.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자, 이거 관련한 판례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다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융실명제, 즉,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에는,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봤더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실시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시할 만하다. 실시하는 게 정당하다. 심사를 해봤더니 그래 나온다. 그러니까 심사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은 기본권 침해 시 심사할 수 있다. 예요. 그리고 내용을 뒤집은 건 아니에요. 수도행정처럼, 수도의전처럼. 자,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1번 가 볼게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한 기율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가 틀렸네. 법에 의한 기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라는 얘기야. 유보라는 것은 근거라는 거야. 근거. 법률에 근거해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해라 라는 거야. 근거. 모든 걸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는 얘기로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법률 유보. 자, 유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근거를 둬라 라는 말이에요. 근거. 근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직법적 근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작용법적 근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작용법적 근거. 그러면 작용이라는 말이 뭐야? 국민에게 행해지는 이런 뜻이야. 국민에게 행해지는 데 있어서 그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거 상대어가 뭐예요? 조직법적 근거죠. 조직법적 근거는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돼. 조직법적 근거는 시장님이 이야기하면 시 공무원은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조직법적 근거야.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장관들은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조직법적 근거야. 그리고 뭐 국무위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조직법적 근거니까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변화를 주지 않잖아.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는 자격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맞아요. 소극적 측면.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하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해라. 법률 우위는 뭐야? 자, 법률 유보는 뭐야?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해라. 법률 우위는 뭐야?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마라. 법률 위반 마라. 라는 의미니까 법률 우위를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럼 행정의 모든 영역 혹은 모든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법률 유보, 조직법적 근거, 행정의 일반 원칙. 이 세 가지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알아두시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필요한 이유를 정하도록 하면 포괄입은 금지 원칙 혹은 의무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라는 가끔 나오는 판례입니다. 라. 집회나 시위 예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수차가 뭐예요? 살수차. 살수차 맞아 봤어요? 살수차. 죽이는 차가 아니야. 여기 살자는 살인할 때 차가 아니야. 살포하다. 물을 퍼뜨리는 그런 물을 쏘는 물을 쏠 살자인가? 물을 쏘는 차예요. 물대포를 얘기하는 물대포. 그런데 이것도 이건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한창 우리나라에 있는 살수차는 다 나왔을 정도로 그때는 촛불 집회 갔는데 안 접고 집에 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살수차가 나왔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살수차로 인해서 막 살수차 맞고 날아간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나온 판례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이건 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청이 판단하면 권력분립. 이거 핵심은 행정청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행정청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8번.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밖에 없어요. 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자, 법정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입업자가 수입물품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서면 통지할 의무는 입법자가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산지 표시 의무가 본질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원산지 표지 의무를 통제할 때 서면으로 할 거냐, 구두로 할 거냐의 문제는 굳이 이것을 법률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산지를 표시해라. 이걸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지. 원산지 표시하라는 이야기를 말로 할 건지 종이로 할 건지가 그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자, 2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에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작용법, 다른 말로 작용규범.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측면이다. 다 설명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진정소급입법. 여러분, 소급입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진정과 부진정. 진정은 진짜, 부진정은 가짜. 이런 뜻이에요. 진짜 소급입법. 진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죠. 예외적으로는 인정되고.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어요. 자, 맞는 말이고. 4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 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자, 것은 포괄이익 금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개인택시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 운전사업 면허를 취소할 순 없다. 자, 여러분 이런 판례를 읽을 때는 뭐랑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개인택시 운전사업 면허를 좀 구분해서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개인택시 못 하겠죠. 근데 운전면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어요. 근데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이후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3번.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해서, 자, 뭡니까? 이거 자치법적 정관, 자치단체의 정관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지켜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제재적 행정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일탈을 남용하는 여부가 처분 사례 등 2번 주르륵 읽었는데, 마지막에, 자, 개인이 있게 될 불이익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고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에 의해서 개인이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한다는 거예요. 비교 교량하는 것은, 자, 판례는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상당성이라고 해야지. 상당성. 비례의 원칙은 맞아. 근데 적합성이 아니라 상당성이라고 해야 돼. 자, 여러분. 비례의 원칙은 적필상이죠.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자, 요 세 가지. 예.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쓰는 거 적절해요? 적합해요? 적합해. 그러니까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 돼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둘러도 되고 총을 쏴도 되고 돼요. 도둑만 잡을 수 있으면. 근데
적합하다고 해서 다 비례의 원칙에 맞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되는데 필요성의 원칙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침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해의 최소성.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침해가 최소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례 원칙을 맞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 공익가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가 공익가 사익의 이걸 비교하는 저울질을 해야 돼요. 비교 형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해당 문제에서 자 공익의 침해 정도와 개인이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비례의 원칙 중에서 상당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법률이 공법법단체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이유할 때는 포괄 가능하죠? 포괄이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2번. 자 예산은 여러분 법규범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범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쵸?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법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국회에서 정한다고 다 법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률 안에 그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예산안 자체를 법률안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예산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에서 행정장애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자, 중요사항 유보설은 중요사항은 자 법률의 근거가 법률 유보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나눠. 중요 본질사항. 그 다음에 그 외 본질사항.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직접 비율해야 되고 중요 본질사항은 자, 이 밑에 거는 뭐가 가능할까?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수신료의 납부자의 범위 그다음 이것을 중요 본질사항으로 봤어요. 자, 금액과 납부자. 금액과 납부 의무자는 중요 본질사항으로 봤고, 뭐는 비본질적인 사항으로 봤냐면, 징수 업무를 위탁할지 말지. 이거는 비본질사항이라고 봤어. 그거는 꼭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여러분 진짜 안 풀어도 되는 이런 식의 문제 나오지 않을 건데, 자, 여러분, 네, 이런 식의 문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제가 아주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들으셔도 필기 안 하셔도 돼.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의 합법성만을 따지는 거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은 물론 정당성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정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정권 사상. 법이 정해졌을 때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실질적 법 취지는 자연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부터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을 따질 수가 있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이거만 이게 중요해. 이거만 중요해. 위헌 법률 심판 혹은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자, 여러분 법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정당성을 추구하는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국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남북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합법 법률이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지. 뭘 갖고 있어? 합법성을 갖고 있지. 헌법은 그 자체가 뭐를 추구해? 정당성을 추구해. 그러면 합법성을 가진 법률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고 4번이 틀렸는데 나머지가 왜 맞았는지 여러분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것도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나 간혹 뭐 여러분이 나오니까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갑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침해 유보설이에요. 침해 유보설. 이거는 침입적 행정행위일 때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법률 유보 관련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침해 유보설. 자, 을은 뭐야? 을은 자, 급부행정 유보설입니다. 급부행정 유보설. 자, 여러분, 급부행정 유보설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급부행정 유보설은 급부행정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급부행정도 침해 행정뿐만이 아니라 급부행정도 빵을 주는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뭐예요? 아니다. 아닙니다. 권력행정 유보설입니다. 권력행정 유보설. 자, 국민개출 수급자 지급 결정은 국부행정이죠. 그러니까 의뢰에 걸리죠. 법률 유보 있어야 돼요. 법률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병역 의무 침해 행정이죠. 대표적인 침해라고 하면 여러분 병역처분하고 과세처분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내라는 거하고 군대 가라는 것만큼 침해적인 게 없어. 자, 그러면 병역의무 증진 명령 당연히 침해 유보설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전염병자의 강제 검진. 거기 포인트는 무슨 단어야? 강제죠, 강제. 자, 권력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죠. 권력행정 유보설에 걸리겠죠. 하지만 예산안 편성 지침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겠죠. 어느 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인가요? 네, 여러분 13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3번. 청원경찰의 인면주체. 인면이라는 말은 인면과 파면을 얘기하는 건데, 자, 는 기본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데, 이건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청원경찰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서 걸리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 청원경찰 이런 거 공법관계, 사법관계 외울 때, 근무관계 외울 때 뭘로 외워? 공법관계를 외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 접근하는 건 달라요. 이건 지금 법률유보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관계 성격이 뭐냐라고 보는 건데, 요런 표현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청원경찰은 공법관계다. 이렇게 외워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번. 이게 정답이 4번이야. 4번인데 나번도 맞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자, 여러분
경쟁 입찰 방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뭐 법률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조합 총회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맞죠.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의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유효하게 됩니다. 어떤 법률이 있어. 근데 그 법률의 예외적인 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항상 그 별표에 명시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과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왜? 이미 이거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없어도 이미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딴 데 있겠지.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 근데 꼭 여기 기본법 별표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